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열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 사고대책본부가 집계해 발표한 인명피해 상황은 사망 181명, 실종 121명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진도 현지를 취재하고 돌아온 국민라디오 김효진 PD로부터 그간 라디오 브리핑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잠수사 투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주장과 현지 잠수사들의 목소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등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의미, 지금 내 옆에 있지만 있는 힘껏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는 바로 그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요일별 코너 최광희의 영시리에서는 그런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버지의 이메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전하는 외신의 목소리, 장혜림의 월드리뷰에서 들어봅니다. 이어서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추가 의혹들도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나라박 소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생존자 구출 비관적이다 이런 보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국 언론 이 보도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병환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보도 이 부분도 외신들도 언급을 하고 있군요. 네. CNN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헌 씨를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갑부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국 검찰이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청해진 해운의 20개 계열사와 유 씨와 관련된 종교단체도 수색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단서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유 씨가 외부적으로는 청해진 해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청해진 해운 자회사의 지분을 가진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유 씨가 1990년대에 탈세로 4년간 수감된 사실도 전했고요. 1987년에 그가 이끈 종교단체에서 33명이 죽은 채 발견돼서 살인 혐의를 받았는데 결국 그 증거 부족으로 집단 자살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특별히 영국 언론도 유병헌 씨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도를 했다고요? 네.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도 검찰이 유병헌 회장과 그의 아들의 집 그리고 유 씨와 관련된 교회 사무실까지 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은 한국 검찰과 경찰은 이처럼 시선이 주목되는 사건일 경우에 진전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극적인 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사건 수사가 얼마나 발달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월요일 발언이었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살인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들이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미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네. 가디언 등이 이제 보도를 했었고요. 이번엔 독일의 보수 신문이 이 발언에 대해서 다시 또 비판을 했군요. 네.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이자 또 정치적으로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살인 발언을 두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질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해 그 선원들을 살인자로 규정하는 강경 발언을 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예. 이 신문은 정치인은 법적으로 보내질 현안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은 직무 의무에 해당하는데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뭐 합당한 지적인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독일 일간지 일주일 전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었죠. 네. 지난 18일에 보도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신문은 선장 때문에 뭐 상황이 나쁜 사고가 벌어졌지만 희생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도 이 비극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받아들이기 불편한 수사 결과들이 밝혀졌을 경우에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심을 받았지만 본인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겼고 또 간첩 조작 사건도 이렇게 버텨냈는데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는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치명타를 줄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앞서 언급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문조차도 불편한 수사 결과들이 밝혀졌을 때 얼버무리지 말고 예 그렇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방문 중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어제 아베 총리와 만나서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 뭐 일본과 중국 이 두 사이에서 결국 일본 편을 들어줬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는 영토는 미일 안전보장 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안전조약 5조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조항인데요. 일본과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자국의 헌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동의 위험에 대처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조약입니다. 예.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대상이라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랬던 걸까요?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독도에 대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대상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속내가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죠. 네, 동아시아의 또 다른 안보 현안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것에 대해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제 미국의 지지까지 얻었으니 아베 정권의 주요 안보 정책이 더 힘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예상하건대 당연하겠지만 중국이 반발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 시기의 산물이고 중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센카쿠 열도의 중국 이름인 자오위다오가 중국의 영토라는 분명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중국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흔들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일본 일정 마치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최대한 좀 차분하게 방한 행사가 진행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행사는 비교적 조용히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부는 슬픔에 빠져있는 한국인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도록 환영 행사를 축소해서 약 10분 정도의 약식 환영식을 치를 계획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경제인 초청 면담 외에 특별한 외부 일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어떤 주제들이 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인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안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걸로 전망되는데요.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을 수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네,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역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인데요. 이 사고 당시에 허둥대던 어른들 앞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119 신고 전화를 했던, 그래서 침몰 상황을 알린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이죠. 최덕하 군. 예, 어제 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죠. 예. 한겨레가 일면에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덕하 군은 의젓하고 침착했습니다. 사고 당일 지난 4월 16일 아침 8시 52분 119로 전남 소방본부에 배가 침몰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2분 뒤에 연결된 목포 해경은 17살 고등학생에게 경도와 위도, 선명과 선박 종류가 뭔지 따위를 물으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최덕하 군은 침착하게 배 이름을 댔습니다. 그렇게 6분여를 보낸 다음 8시 58분 해경 경비정이 출동했지만은 현장에 도착한 것은 30여 분이 지나서였습니다. 가까이 있던 해경 진도관제센터는 그 시간까지 사고 소식은커녕 배가 지나가는지 몇 명이나 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허둥댔습니다. 배는 30여 분 뒤인 10시 8분에 침몰했습니다. 아까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해경이 알고 있으니, 밖에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 질서를 지키며 기다리면 곧 구해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어른들, 나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촌각을 다퉈서 생명을 구해야 할 시간에 그들은 우왕좌왕 서로 미루고 허둥대다가 눈앞에서 300여 목숨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해경이 선실 안으로 뛰어들어서 승객들을 이끌고 대피시켰더라면, 기울어진 선실 창을 깨고 구조 밧줄을 내겨보냈더라면 하는 한탄은 이제 절망의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믿고 기다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못난 나라가 최덕하 군과 친구들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겨레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국정목표로 삼았다는 얘기 여러 차례 해드렸지만, 예.
이 박근혜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안전 관련 법안, 예. 뭐 이것을 서둘러 통과시키지 않고 정쟁에 협의했다는 식으로 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보수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이런 보도를 좀 반박하고 있죠. 예.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사안전법 개정안, 이걸 한겨레가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해양수산부에다가 해사안전감독관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행 규정에는 해양수산부가 해사안전 지도감독을 실시할 경우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대상자에게 목적과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 감독 당하는 업체에다가 감독에 대비한 충분한 시간을 줘서 지도 감독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조항으로 지목됐는데 말이죠. 예.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을 보면은 해사안전감독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할 뿐 문제가 되는 이 규정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안전에 역행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해사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안전지도나 감독을 면제해 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예.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안전관리감독 피하게 해주겠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해양안전법입니까 이게. 그러나 보수 언론 종편은 국회가 사고 재발을 막을 해상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도가 잘못됐다. 이 법안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라고 반박을 해야 될 야당은 그런가? 라면서 법안에 대해서 서둘러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면 보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따져본 당사자는 한겨레 신문 기자밖에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홍언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장도 비슷한 내용의 칼럼을 미디어 오늘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도대체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이 법률안 검토도 안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예, 사고 대처 이 대응 능력도 고난도 인재도 없었던 무능한 해수부다. 뭐 이런 기사들 쏟아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경향신문 신면을 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대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미천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부처보다도 정치권 바람을 많이 탔죠. 2008년 해양수산부가 없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참여정부 지우기 의도가 강했다. 여기에 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측면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해양수산업 발전이나 정부의 해양정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통폐합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죠. 새누리당 정권이 없앴고 새누리당 정권이 부활을 시켰으니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는 폐지 5년 만에 부활하긴 했지요. 자, 그러나 그간 축적도 했던 전문 인력과 사건 사고 처리 노하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찢어지면서 해양수산부 출신은 핵심 보직을 맡지 못했고 항만물류와 해양수산은 주요 의제에서 밀려났습니다. 해상관제센터와 해양경찰 이렇게 이원화된 시기도 해양수산부가 공백기를 겪던 2010년에 그랬습니다. 그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가지고 장관으로 앉힌 인물이 윤진숙 씨죠. 이름 없는 연구원인데 이 사람을 발탁을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수첩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따져보면은 해양수산부가 조기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처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실패했고 안전행정부에다가 해상사고에 대한 권한을 사실상 넘겨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안전행정부의 지원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 해수부 문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이 해수부 산하 외청인데 사실상 해수부와 해경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해양경찰과의 관계 정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해상안전정책을 수립하는 상급기관이고 해경은 이걸 집행하는 하급기관인데요. 하지만 해경은
해수부를 얕잡아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고가 발생하니까 7급 주무관 정도에 해당하는 경사가 4급 서기관인 해수부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하는 이런 하극상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세월호 사고 발생 초기에 체계적인 구조작업을 어렵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한편 통폐합 과정 같은 이런 혼란기를 겪으면서 해양수산 관료들의 폐쇄성은 더욱 커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수산직은 부경대, 선박안전직은 해양대, 행정직은 고시 중심으로 나뉘었던 이런 과거의 내부 조직 문화도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장은 해양수산관료로 채워졌습니다. 예. 한국일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수부 위기관리 매뉴얼, 여기에 기막힌 내용이 있다. 기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면의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2단짜리 기사입니다. 주목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 기사인데, 해양수산부의 위기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선박 사고 발생 때 충격 상쇄용 아이템을 발굴하라, 이런 언론 대응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세월호 참사같이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은 해양수산부 언론 담당자는 관련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함께 여론의 관심, 예, 비판 이런 것들을 분산시킬 대체 기사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를 개발하라고요? 예, 예. 이게 해양수산부 매뉴얼에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비난이 쏟아지니까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늦게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해수부 매뉴얼이 정부 부처가 따라야 할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만큼 비공개 상태인 다른 부처의 위기 대응 매뉴얼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실제로 세월호 침몰 사고에 쏠린 언론과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행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2일 국방부가 큰 것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예. 이런 내용의 북한 내부 첩보 내용과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을 이렇게 알렸죠. 시선 분산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가, 당시에 많은 의심이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정작 북한에서는 유화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죠. 심지어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아울러 핵실험설에 대해서 우리를 모략하려는 책동이다라면서 또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여부와 관련해서 여러 혼란스러운 신호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몰린 우리 정부가 핵실험 비상정국으로 몰아가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능케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요. 예. 한국일보 10면에 난 기사인데요. 예. 해양수산부 위기대응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대형 선박사고 발생 시 충격 상쇄용 아이템을 발굴하라. 예. 네, 언론 담당자는 관련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함께 여론주의를 분산시킬 대체 기사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라, 이런 내용이 버젓이 매뉴얼에 명기돼 있었다는 점이죠. 예.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바보로 알았으면. 예. 그런 가운데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대부분의 기성 언론에 의해서 대통령의 말이죠. 책임은 잊혀지게 만드는 식의 보도가 지금 주류 언론의 그런 스탠스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사고 발생한 지 오늘로 열흘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여객선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겨레 취재진이 전남 완도에서 제주, 또 제주에서 전남 해남을 잇는 여객선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따졌다고 하는데요. 승선자 명부 작성과 확인은 대충이었습니다. 해운법과 해운법 시행규칙에는 승선 신고서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어서 승선 수속 과정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7명 같이 탑승한 177명 가운데 16명은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직원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3명만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공간을 빈칸으로 해놓는 바람에 다시
개찰을 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대조 작업은 없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니까 개찰구 직원은 신분증 확인 없이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이름이나 연락처를 제대로 적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찰 과정에 입회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이거 뭔가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끄러미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또 비상구와 구명조끼가 있는 일부 객실은 아예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화물의 결박은 허술했고 육중한 자판기는 언제든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겨레 취재진이 배에 오른 지난 23일은 검찰과 해양수산부가 전국 연안 여객선들에 대해서 요란한 안전 점검에 나섰던 날이고요. 이튿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혁명적 발상으로 안전혁신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라 이렇게 엄숙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항구에도 배에도 정홍원 총리가 말한 혁명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혁명을 또 한다는 얘기죠? 예. 5.16 혁명에 이어서 또 무슨 혁명을 한다는 걸까요? 예. 예. 사실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남이 볼까 두려워서라도 예. 점검이 나올까 두려워서라도 좀 신용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마저도 결국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 이 정권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재수 없이 생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의 시선, 그 관심이 쏠려 있는데 어제도 이른바 규제 혁파가 이어졌다고요? 예. 오늘 경향신문 11면에 실린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인 이봉수 시민편집인의 글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3계층까지 아파트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대건설 출신 이명박 대통령도 꺼려한 아파트 수직 증축을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답시고 허용해버린 것이다. 삼풍백화점 붕괴도 증축, 개축이 주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번에 세월호 역시 증축이 있었죠. 예,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무리한 증축, 개축은 위험한 겁니다. 예. 근데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마음껏 증축, 개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통과됐단 말이죠. 어제 이 세월호 참사 국면의 말입니다. 자, 이봉수 시민편집위원회 글 가운데 이 부분도 주목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한국 사회가 가장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위주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번 침몰에도 월급 270만 원짜리 1년 계약직 선장이라는 통솔이 안 되는 고용구조가 사고 요인으로 도사리고 있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우리 기업들은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자 70%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배와 버스를 몬다. 이런 불안전지대를 정부와 언론이 방치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애도 모드나 조성하고 끝내는 행태.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이런 지적입니다. 아주 신랄한 평가입니다. 예. 결국 이번 참사의 원인 개인과 기업에만 돌리면 사고는 또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멘트를 추가로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봉수 교수의 칼럼인데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질책했는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최고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 자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제3자 화법은 입헌군 주제인 영국의 여왕 화법이다. 여왕은 권한이 없으니 책임을 남에게 돌려도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눈길이 가더라고요. 예. 우리는 지금 여왕을 모시고 사는 것일까요? 영국에 다녀온 적 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인가 했더니 예. 아니군요. 예. 예, 최보식 선임 기자 칼럼인데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훌륭한데 참모들이 모자란다. 예. 저질이다. 예. 이런 이야기죠. 제목에서 당장 드러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 대통령 2명 뽑아야 됩니까? 자, 시작은 그런 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빠져나온 174명 외에 얘는 구조 실적 제로다.
사고 현장의 조류와 풍랑 때문에 마징가 제트가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여러 사정과 변명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답은 냉정하다. 이런 무능한 정부라면 문을 닫아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세금을 내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예, 여기까지는 뭐 동의 못할 분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다음 부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겨레 칼럼인 줄 알았어요. 예. 이 다음 부분이 기가 막힙니다. 더 모욕적인 생각도 든다. 똑같은 조건에서 만약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에게 맡겨놓았다면 과연 구조실적 제로가 됐을까? 삼성을 여기다 끌어다 둬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눈 감았던 삼성이 참 어떻게 정부와 대조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최보식 칼럼. 이번 참사에서도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했다. 물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 본인에게도 결코 명예가 아니다. 이 모든 책임을 다 저질 참모에게 떠안기고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 그러니까 개각하셔서 새롭게 정부의 틀을 다시 짜시면은 그때는 지지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질 수 있으니 그 전에 조속히 개각하시라.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일까요? 대통령 한 명밖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조선일보의 논조. 참 하여간 구제불능의 신문입니다. 예.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 예. 나머지 다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했다니. 대통령은 한 게 없죠. 무지했고요. 그래서 무능했습니다. 이제는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청와대는 위기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측근은 또 이런 말을 하고요. 조선일보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예. 동아일보 사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대조적인데요. 예. 세월호 참사에 청와대는 책임 없단 말인가 이런 얘기죠. 예. 그동안의 그 관례를 보면은 조선일보가 먼저 치르면 동아일보가 무슨 말을 했건 결국 조선일보를 따라갔던 그런 수순이 있습니다. 오늘은 뭘 잘 몰라서 대통령 질타에 나선 것 같은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와 재난을 함께 챙겼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폐지되면서 재난 관련 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는 지난해 부활됐지만 청와대는 재난 대응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가 만든 위기관리 매뉴얼도 이명박 정부가 소관부처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부처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 참여정부의 좋은 유산을 MB 이후 정권이 제대로 개성을 못했다는 동아일보스럽지 않은 그런 사설 내용이 있습니다. 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 지지율 조사 계속 이어졌는데 취임 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59%입니다. 이게 좀 민심이 이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 발표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한 부분과 최근에 여전히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서 이런 가디언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해서 아이들을 죽여놓고도 이렇게 신용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자, 고영재 전 경향신문 사장의 한겨레 기고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유권자는 4천만 명을 돌파했다. 요즘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표본은 대체로 1,000명 남짓이다.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 1,000명이 4천만 명의 생각을 대변하는 셈이다. 하물며 표본이 적절하지 못하면 그 여론조사는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겠는가. 낮은 응답률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최근 언론에 공표되고 있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대가 줄을 이루고 있다. 한 자릿수 응답률도 심심치 않게 발견될 지경이다.
참고로 일본의 최근 사례를 찾아봤다. 지난 연말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60%를 넘었다. 미국 언론은 응답률 30% 미만 여론조사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겨레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찾아봤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1219명에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가 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밝힌 이 조사의 응답률은 17%다. 100명 가운데 83명의 생각은 확인할 길이 없다. 100명 가운데 83명의 생각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보도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사실로 전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예. 제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효진 PD 포함해서 3명 있는데 예.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한다. 예, 매우 못한다. 예. 김효진 PD? 예, 지지율 0%. 0%.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표본을 이렇게 짜면은 0%로 나옵니다. 예, 주목할 게 100명 가운데 83명의 생각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인 양, 사실인 양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지금 모든 신문이 주목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유병헌 씨 책임론. 이와 관련한 기사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이 기사를 단독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씨, 그 일가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유병헌 씨 일가를 비롯한 측근 계열사 대표들과 이들이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야 정치인, 관계 인사들과 유착한 정황이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검찰은 유병헌 씨와 측근들이 2009년 해운법 개정을 기점으로 해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청탁 등의 명목으로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유병헌 씨와 측근 50여 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인명구조의 촌각을 다퉜던 세월호 침몰 사고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 해양경찰청의 연안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엉뚱한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122 이 시스템 증설 사업에 전용됐다는 건데요. 해상 긴급 특수번호인 122는요, 지상의 119처럼 해경이 1초라도 더 빨리 사고를 접수해서 인명을 구조하겠다면서 공들여 추진한 사업인데요. 예. 122로 전화를 걸면은 해경 긴급 상황실이나 관할 해양경찰서로 직접 연결돼서 비상 상황과 위치를 알릴 수 있고, 또 122 해양경찰 구조대가 출동해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2 이 전화번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번 사고에서도 최초 신고는 119였을 정도로 먹통신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투여했다는 거죠. 전용액의 92.5%를 쓰지 않고 이거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해놓고 잘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 돈 쓸 데가 없었을까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경이 122 번호로 접수한 전화 건수가 21만여 건인데 이 전화의 목적에 맞는 긴급 사건 접수는 3.7%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감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그리고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 비어와 루머가 많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 비어가 나돌고 악성 유언 비어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과 유언 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종자 가족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은 여전히 유언비어 걱정. 그런데 이런 말도 했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도 앞바다에서는 SSU 대원, DDT 대원, 해양 경찰들과 많은 민간 구조 대원들이 사투를 벌리면서 구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유언비어인데요. 들어보실까요? 오늘 오전 팽목항에서 만난 한국수중환경협회 황대영 중앙회장은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 대다수를 배척하는 바람에 제대로 손 한 번 못 써보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국에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다이버들이 수백 명이 온 거예요. 왔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한 거예요. 현장에 있던 다른 잠수사는 해경이 민관군 합동으로 잠수사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한 어제 20명 정도가 하루 종일 배 위에서 대기만 하다가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잠수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퇴짜를 놓았다고 하는데 UDT 동지회 회원 한 분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해병대 수색대 출신, UDT 출신, SSU 출신, 뭐 HID, 유류 출신 이런 분들 거의 반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을 의심한다? 지금 저 현장에 있는 UDT, SSU 현역 선배입니다. 그리고 교관이었고 가르치신 분들입니다. 저기 있는 현역들을. 근데 저희의 잠수 능력을 의심을 한다. 지금도 현장에서 20년, 30년 추정 작업을 해오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여기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알파 잠수공사 이종인 대표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한마디로 개 같아. 에?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를 막는 사람이 어떤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개 같아. 내 방송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종인 대표 짐 싸서 돌아갔는데 분노한 피해자 가족들, 해양수산부 장관, 해경청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앉혀놓고 이종인 대표를 다시 불러오라고 강력하게 요구. 결국 해경청장, 불필요한 사람으로 매도당한 이종인 대표에게 다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 모든 영양 같이 총 다 힘을 합쳐가지고 주도하는데 총력 좀 같이 좀 조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해경청장입니다. 또 다른 유언비어 유포자는 국가기관 통신사라는 연합뉴스. 참다 못한 이상호 기자 격분하는데.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냥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에 따르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맞아요. 그러셨어요? 저 기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쫓겨난 해직 기자지만 그건 기자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배가 수백 척 동원되고 하늘에 전투기 항공기 수십 척 밤새 아낌없이 신호탄 900발 쐈다고 그랬습니다. 연합뉴스에 기자 여기 계실 텐데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개새끼야. 연합뉴스 개새끼야. 기사야 이 새끼야. 어딨어 연합뉴스. 그러나 유언비어의 지조는 따로 있었으니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광고.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가지만 경험 많은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 지금 대한민국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5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기호 1번 박근혜.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예. 이 시각쯤 됐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발표한 인명피해 상황을 보더라도 오래전에 이미 사망자 숫자가 실종자 숫자를 앞질렀습니다. 네, 실종자 가운데 생환자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대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가 동원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서 구조작업에 전력을 쏟아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요. 진도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작업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볼 대목 가운데 하나, 민간 잠수사들을 침몰 현장에 투입할지 여부를 둘러싼 바로 그 논란입니다. 이런 문제들 오늘 지난 2주일 진도로 내려가서 취재를 하고 어제 새벽에 돌아온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와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브리핑에서 못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진 PD 자리했습니다. 나흘 동안 현지 취재하고 돌아왔는데요. 네. 일단 직접 가서 좀 상황을 봤을 테니까 네. 현지 표정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PD지만은 현장에 취재하러 갔으니까 그 순간 기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큰 사건, 사고 현장들 더러 갔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고기 촛불 집회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등등등. 이런 현장에 갈 때 아무래도 취재를 하러 가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되도록 안 하게 되죠. 습관적으로 아니면 자동적으로 분위기가 대체로 그러니까. 근데 이번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취재하는 모든 취재진이, 취재 인력이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섬 전체가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좀 무너져 내리는 느낌. 뭔가 정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있는 내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이 유족이나 또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네. 감정이입이 된 건지 네. 의문이 되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고 많이 또 있죠. 예. 예. 적절하지 못한 행태들도 좀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얘기해 보자면은 앞서서 이 공정 언론에 관한 그 동아투이 분들 목소리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언론이 진짜 문제구나.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번 현장에서 다시 한번 새삼 깨닫기도 했습니다. 예. 네. 저희들도 좀 취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예. 매일 다른 매체들의 그런 뉴스 속보나 이런 걸 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좀 기막히다고 느꼈던 건 네. 사상 최대의 수색 구조 작업을 한다는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예. 무슨 사상 최대의 기준이 뭔지 이 사상 최대의 수색 구조 작업이라는 말을 또 누가 했는지 네. 그걸 그렇게 받아 쓰는 언론은 또 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이 사고 열흘째고요. 네. 여전히 지금 수색 작업 또 구조 작업 진행 중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청취자들에게 꼭 이 이야기는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네. 부분이 있으면 좀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제가 우연하다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접근이 잘 안 되는 곳인데, 두 차례나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취재를 한 시신 확인소의 풍경입니다. 예. 인상착의 설명을 해경 요원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던 실종자 가족들이 그 앞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금리를, 어느 쪽 어금니에 했고, 점이 어디에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인상착의, 설명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표정들이 벌써 조금씩, 백지장처럼 변하고, 이미 그때 다 무너져 내리고요. 주저앉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아주 덩치가 큰 그런
어른인데 막 가슴을 부여잡고 뭐 터질 것 같은 울음을 해서 참는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장면이 그 시신 확인소에서 제가 봤던 그 모습이 이번 사건의 모든 거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보고 듣고 취재하는 동안 바로 그 장소에서 하는 동안 내내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왜 그랬냐면 거기서 그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전쟁에 대패한 정말 처절한 패잔병의 신세인 겁니다. 그 수많은 목숨을 그렇게 허망하게 잃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온 국민이 패잔병이죠. 거기 있으면, 그곳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통령은 패잔병의 수장인데, 네, 밑에 사람들 엄벌하겠다고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안 했죠.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도대체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하죠. 가장 높은 지위에는 가장 큰 책임이 따르고 자기가 와서 배를 뒤집어 엎은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가장 극진한 방식으로 예를 표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일단 보이고 다음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책이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이나 선박직 직원들, 네. 선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자라고 했죠. 예.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네. 또 세월호에 있어서 그 선장이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장의 입장과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재 상황까지 본다면 다를 바가 과연 무엇이 같습니다. 있겠는가? 예. 이런 비난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시신 확인소 풍경을 전해주셨는데, 네. 저는 다른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이지만 가장 좀 가슴 아팠던 사연 중에 하나가, 네. 시신을 수습해서 이렇게 인상착의를 알려주는데, 예. 어떤 한 어머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아이에게는 메이커 있는 옷 한 벌 신 하나 사준 적이 없다. 네. 못 해줬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줬기 때문에 무슨 옷인지 설명을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다. 예, 이런 사연을 올리신 걸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요. 김효진 PD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신 확인소에 두 차례나 좀 들렀었고요. 네. 또 실종된 딸을 기다리다가 두 번 발길을 돌린 끝에 네. 끝내 이제 죽음으로 돌아온 그 딸의 시신을 수습한 예. 이 부모님을 또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었죠. 네. 제가 이분들을 우연하게 두 번째 만난 이야기는 뉴스바에서 현지에 있는 동안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만나 뵙게 됐어요. 참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난 일요일 오후에 이 딸하고 알고 보니까 따님이더라고요. 딸하고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문자, 그 진도체육관 앞에 건물 앞에 나와서 주고받은 문자 확인하면서 울던 부부가 계십니다.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가 사실 손으로 이렇게 팔로 가슴팍을 한 대 맞았습니다. 뭐 더 세게 때리셨어도 제가 유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안 좋으셨으면. 월요일 밤에, 하루 뒤인 월요일 밤에 시신 확인소에서 뵀던 겁니다, 일단. 확인소에서 확인을 하러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이분들이 그냥 나오시는 겁니다. 그냥 나오시더니 또 계속 엉엉 우세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만약에 확인이 됐으면은 그 시신하고 함께 그 응급차에 타고 구급차에 타고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 가시거든요.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는 일단 확인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설마 시신 확인하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셔가지고 그냥 뛰쳐나오시고 저렇게 오열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 다시 뵀어요. 시신 확인소에서. 이번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확인을 했고, 그 따님의 주검을 확인한 겁니다. 그 전 일요일 장면부터 줄줄이 떠올라서 지금도 그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아버지가 본인도 울고 오열을 하면서도 그 어머니 챙기면서 이를 악물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나고 그 장면이 아무튼 저는 아주 오래 기억이 될 것 같고 하나의 상징처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아픔 마음에 같이 담고요. 공유하시고 나눠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 하나하나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엊그제 이제 민간 잠수사들이 한꺼번에 한마디로 좀 불만을 나타내고 상당수가 이미 현장에서 철수를 했고요.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기에는 정부가 당국이 이 민간 잠수사들을 구조 작업에서 자꾸 배제시킨다. 그렇죠. 이런 이유였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 당국의 입장은 또 다른 얘기를 했고요. 관련된 사실들은 뭐 어제까지 많이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좀 배경에 관해서 김효진 PD가 직접 취재한 그런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설명 가운데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직접 취재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상훈 국장님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거철 특히 대선 때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당에서 어느 정파에서 복지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300억 들어요. 그러면 일부 언론 이렇게 보도합니다. 국민 한 명당 1년에 200만 원이라고 치고 얘기해 볼게요. 1년에 200만 원 꼴로 더 내는 셈이라고 하면 이거 팩트겠습니까? 이거 팩트 맞습니다. 그 자체는. 단순히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진실이겠습니까? 진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 구간이라는 게 있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는 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 100만 원, 150만 원 상한제 얘기를 할 때 저 같은 사람들은 1년에 한 3, 4만 원, 한 달에 3, 4만 원 정도 더 내는 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국민 한 명당 얼마 꼴 이거는 팩트이지만 진실은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 중에 이 팩트에 함정 잘 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요. 자, 민간 잠수사 투입 논란. 그제부터 어제까지 여러 맥락에서 취재 내용 바탕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가급적 제외하고요.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많이 주목이 안 됐어요. 민간 잠수사 투입 논란에 대한 이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쪽 설명 중에서 비교적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매우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팩트의 함정이란 비유를 들었는데 가족분들의 요청 등에 따라 자원봉사자분들의 참여 중단이 결정됐다. 지금 시간들 나시면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은 며칠 전부터 꾸준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고대책본부에서 내놓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브리핑에 한 줄씩 걸쳐요. 그리고 백브리핑에서도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 투입 왜 안 하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실종자 가족들이 투입 중단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온전한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은 그래야겠죠. 근데 어제 고명석 대책본부 대변인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듣고 또 지난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저녁 방송 브리핑을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합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댓글을 통해서 아니 왜 실종자 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몇몇 실종자분들하고 한 5-6분 정도였을 겁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몰랐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요? 몰랐다.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뭐 다른 가족들이 그렇게 그러려니. 했을 예. 수도 있겠다. 모든 분들하고 한 명씩 접촉을 하지는 않았을 테고요. 대책본부가 어떤 식으로 대표성 있는 몇몇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얘기했겠죠. 그냥 그러려니 했다. 몰랐다. 대체로 이래요, 반응이. 더 중요한 거는요. 민간 잠수사가 투입되는 것의 의미, 그리고 논란이 됐던 다이빙벨이라는 장치나 효과의 의미 등에 관한 이해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 경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자들도 취재를 해야 하는 건데 그중에 물론 아주 극소수 분들은 잠수 전문가가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자체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대표성 있는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놓고 자 저희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저희 믿으세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죠. 거기다가 대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실종자 가족들의 중단 결정이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 중단했다는 대책본부의 말이 아주 파편적인 팩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이거는 진실의 맥락에서 보면은 거짓말하고 바로 어제 그 난리가 난 어제까지도 대변인이 거짓말한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나오죠. 이제야 실종자 가족들이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투입해달라고. 예. 이런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멀쩡한 가족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 때문에 잃은 분들한테 이런 허접한 의사소통을 해놓고 이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투입을 안 한 거다라고 말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해야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놓고 누구는 되고 안 된다 이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이런 갈등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게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른바 그 ROV죠. 무인 로봇 논란. 이때 대책본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ROV가 투입이 돼가지고 무슨 대단한 활약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아주 밤새도록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투입이 된 바 없고 미군 ROV가 아직 우리한테 들어온 바도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백브리핑 때는 또 이런 얘기했어요. 현장 상황을 솔직히 우리도 세세하게 다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예. 그런 하소연을 기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인데 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구조 관계자 있습니다. ROV라는 것의 실체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그냥 모니터 보조 장비다. 별거 아니다. 효과 없다.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잠수 구조 작업의 주장 등을 적나라하게 자기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대변인한테 얘기 좀 해주시라. 우리 같은 실무자들이 백브리핑 좀 많이 해가지고 언론인 여러분들 이해 좀 돕게 좀 우리 백브리핑 우리가 가서 한다 그러면 잘 안 먹힌다. 기자분들이 좀 가서 건의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책본부가 무슨 대단한 건물도 아니고요. 진도 군청에 있는 곳입니다. 그냥 그 안에 다 모여 있는데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사실 파악도 못하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뒤에서 기자들한테 우리 백불 좀 하게 해달라고 당신들이 요청 좀 해달라. 그럼 좀 소상히 알려드리겠다. 이러는 판이라는 거죠. 예. 이 대목에서 조간 브리핑에서 짚어본 한국일보 신면에 난 해수부의 대형 선박 사고 발생 시에 그 매뉴얼. 그렇죠. 예. 언론에 대체 기사를 발굴하라. 그래서 시선을 분산시켜라. 이 매뉴얼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주영 장관 어제 멱살 잡혔잖아요. 예. 최상환 해경 차장 따귀 맞고요. 그때 실종자 가족들이 다이빙벨 투입하라. 민간 잠수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 요구했죠. 정부는 그 사람들을 핑계 삼아서 가족들 핑계 삼아서 투입 안 했다고 했는데 어제
모인 가족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종인 대표 투입된다고 하죠. 예. 다이빙벨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투입 못하겠다고 해놓고 예. 대학 가서는 더 낮은 다이빙벨 빌려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예. 이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네. 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실종자 가족,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속고 있습니다. 국민도 속았고 뭐 취재진도 속았고 다 속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현지 상황 중에 지금 가뜩이나 그 유족들, 네. 실종자 가족들 침울한 상황인데 그 일부 정치권 인사들 또 말도 안 되는 언행으로 비난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현지에서 정치인들 몇 분 또 목격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분들이 뭐 아주 뭔가 잘못된 행동을 현지에서 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목격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여권 인사 여럿 봤습니다. 현역 정치인들이고요. 예. 네. 어딘가 좀 나서시려는 분들도 있고. 선거에 나올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특별히 뭔가 잘못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어떤 자세를 갖추고 뭐 도움을 좀 줘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그렇죠. 왜 오신지 모르겠으니까 한 게 없다는 게 더 문제죠. 그럴 바엔 오실 필요가 없고, 한 가지 조금 더 걸리는 거는 그 제가 봤던, 목격했던, 그리고 실제로 인사를 하고 어쩐 일로 오셨냐고 얘기 나눴던 사람 정치인 중에 한 명, 여권 정치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막 돌아봐요, 여기저기 시설을.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 시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그 행정요원들이 한 2-3분 정도가 같이 다녀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안내해주면서. 안내해주고요. 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따라오시지를 말라 하는 적극 제지하는 그런 제스처를 분명하게 여러 차례 때문에.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대목에서의 진정성은 알아줘야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뭐 어떤 야권의 정치인 한 분은 거기 계시다가 저녁 때 살짝 나가서 식당 가서 식사하고 또 오시고 거기서 좀 한참 머물다 오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장면들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예. 지금까지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위로를 표하고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냥 오시지 말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하실 일들 열심히 하시고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제가 거기서 만난 정치인들 몇몇 얘기해보고 본 제 소회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현지 취재하면서 네. 또 누구보다도 유족들 그리고 네.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네. 이 사안을 좀 바라보셨을 텐데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소회라고 하면은 뭐 조금 식상하기도 하고 제가 뭐 그런 걸 제 소회라는 걸 특별히 말할 어떤 위치에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거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 진도실내체육관 아마 하루 이틀 새 더 많이 그 가족들 빠지셨을 겁니다. 사망자 확인이 됐으니까요. 속속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막할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의사하고 취재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 우려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이상 신호를 많이 발견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거기 계신 자원봉사자분들 끝까지 많이 힘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듭니다. 네. 예.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 늦은 밤까지 진도 현지 취재를 다녀온 김효진 PD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있지만 그게 너무 당연해서 가끔씩 의미를 잊고 마는 사람, 네, 바로 가족의 의미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 영화 한 편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아버지의 이메일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오늘 또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아버지라는 네. 이 단어 좀 와닿습니다. 곧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네, 특별히 이제 요즘 가족의 의미 많이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은 조상훈 앵커께서는 아버님이 부친께서 지금 생존해 계신지 작고하셨죠. 작고하셨어요? 예. 언제 작고하셨나요? 2006년 3월이었으니까요. 아, 예. 그러면은 뭐 한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정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좀 일찍이. 예. 예.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아버지하고 경쟁을 하면서 소위 말하자면 아버지의 규범, 아버지가 강요하는 규범에 어떤 저항을 하는 그런 가운데 성장을 한다. 그러나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자기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 그래서 남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롤모델이자 또 경쟁 상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예. 그 아들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딸들한테는 아버지가 어떤 또 존재일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뭐 들어보니까 어줍지 않게 이제 주워 들은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딸들은 아버지가 일종의 그 남성의 이상형을 어떤 형성하는 그런 그 존재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잖아요. 어린 딸들이 나 다음에 크면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딸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버지가 어떤 남자라고 하는 남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떤 규정하게 된 성장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영향력 이런 것들은 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머니만큼이나 거대한 존재가 바로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또 딸들에게 더 네. 그렇다는 말씀이죠.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그 마찬가지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가 아닐까. 예.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러니까 와닿는 그런 예. 신뢰가 있습니다. 예, 어떤 신뢰? 박근혜 대통령. 네. 이 영화, 어제 개봉한 아버지의 이메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의 그 감독은 여성 감독입니다. 홍재희 감독인데, 홍재희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인데요. 홍재희 감독이, 사실은 아버지의 그 생전의 상황을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좀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알코올성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이른 나이, 7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뒤에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제 그동안 메일을 보냈던 게 있었어요. 그동안은 뭐, 열어보지도 않았고, 워낙에 그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둘째 딸인 홍재희 감독한테 보낸 아버지의 메일, 43통의 메일을, 뭐 어떤 건 열어봤겠죠? 어떤 건 안 열어봤을 테고, 그것을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보면서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곧 자신의 어떤 목숨이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감을 하셨는지 몰라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내력을 그 딸에게 조근조근 고백을 하는 그런 이제 메일이었습니다. 사실 예. 어떻게 보면은 컴맹에 가깝게 컴퓨터하고는 거리가 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독수리 타법으로 쓰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메일을 통해서 생전에 아버지가 사실 굉장히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학대하고 또 자녀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그 좋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감독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좀 이해하는 그런 과정에 도달하게 되면서 뭐 아버지의 삶을 한번 재구성해보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가 바로 이 영화 아버지의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냥 재구성한다면은 사실 고인이 된 분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다큐멘터리스트로서는 딜레마가 될 수 있겠죠.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인터뷰가 등장하는데 그 인터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어머니 자신의 아버지인 고 홍섬섭 씨의 아내죠. 예. 어머니의 인터뷰 또 그 언니 홍주희 씨의 인터뷰, 그리고 동생 홍준용 씨의 인터뷰, 이런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이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이제 접근해 들어갑니다. 예, 최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신 자료에 보면 네네. 출연진의
홍재희 감독이 당연히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주희, 홍준용, 네. 가족인가 보다라고 제가 추정을 했는데, 네. 언니고 남동생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억되는 아버지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 예. 여기저기 맨날 뭐 밖에도 안 나가고, 맨날 집에서 술 가져와가지고 술만 푸시고, 또 술 취하면은 아내를 구박하고, 학대하고, 또 애들 들어오면 애들 패고, 막 이런, 진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아버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특히나 언니인 홍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치를 떠시죠. 예. 그런데 이 이메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게 된 데는 어떤 맥락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맥락은 결국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이신데 38선이 그어지면서 38선을 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월남을 하셨어요. 원래는 황해도 출신이 북한 분이시고 월남을 하셔서 호를 단신으로 그냥 사셨던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아마도 북한에서 정권이 수립된 뒤에 인민군과 관련해서 특히 북한 정권과 관련해서 가세가 좀 기우는데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남한으로 이제 월남하셔서 굉장히 열렬한 반공주의자로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월남전에 이제 나가게 되죠. 월남전에 가서 또 아주 많은 돈을 또 벌어서 그 돈으로 또 집을 또 사고요. 예. 또 용달차도 사서 또 사업을 벌렸는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또 가서 또 기울죠. 기울게 되니까 그때부터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또 그런 와중에서 또 중동의 개발부인 불지 않았습니까? 예. 1970년대, 80년대. 건설 노동자들 많이 나갔었고요. 많이 나갔죠. 그때 또 이분이 사우디에 파견이 돼서 거기서 또 건설 노동자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또 굉장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 회복을 하셨다가 나중에 또 집으로 돌아오시면 또 우울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또 술만 마시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을 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감독은 바로 그런 아버지의 어떤 생전의 모습들이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분단 그리고 6.25 전쟁 또 베트남 전쟁 또 이후에 88 올림픽 등등 또 재개발 붐 요런 것들이 아버지의 삶에 굉장히 거대한 주름을 만들었고 그 주름이 아버지에게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히면서 그것이 이제 알코올 중독 또는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예. 사실 모든 가족사는 가족 개인들의 문제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의 어떤 시대성이라든가 역사성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집안 내에서도 원수들이 있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서로 막 얼굴 붉히고 핏대 올리고 싸우고 이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다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집안 내에 그러한 문제들, 이 홍재희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집안처럼 바로 그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집들이 꽤 많습니다. 심심찮게. 예.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징용 일제 때 징병이죠. 징병을 당하셔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으로 참전을 하셨다가 돌아오신 뒤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군대 입대를 하셔서 거기서 포병 장교까지 하시다가 좀 부끄러운 아버지의 과거이긴 합니다만 사병들의 월급으로 도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박을 하셔가지고 다 날리시는 바람에 탈영을 했습니다. 예. 네, 30대 초반 장교 때 탈영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생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어디 회사에 취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한 평생을 실업자로 사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조금 일찍 위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을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머니가 좀 악다구니를 쓰고 자식들한테,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식들은 평생 생전에 부모님을 기억할 때 어머니는 굉장히 악처였고 악랄하고 좀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이런 분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아버지는 비록 실업자였지만 굉장히 호인이고 예. 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었다. 인품이 좋은 분이셨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아버지의 무능력이 만들어낸 어머니의 어떤 그 모습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된 건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그러한 삶을 강요한 한국의 현대사라는 게 또 뒤에 배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가족은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 작품 아버지의 이메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가족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어떻게 통과해 왔고, 그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 어떤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 관계, 가족 구성원 내의 관계에 어떤 주름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고 네네. 좋은 이미지인 건 맞습니다만, 네네. 어떤 가족이든 어느 순간에는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떠나보내야 그런 되죠. 네. 순간에 되돌아보면, 네네. 이 가족사라는 게 정말 기쁨과 환희로만 가득 찼다. 네. 이렇게 느끼기엔 좀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소중한 존재가 가족이지만 결국은 또 이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가족이기도 하죠. 예. 네. 오늘 최광희 평론가께서 소개해 주신 아버지의 이메일 보시면서 가족의 의미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영실이 코너까지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는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호를 책임지고 있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명구조와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청와대에 앉아서 이번 참사에서도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다 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조선일보 칼럼 보시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의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